현대차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배수는 엄청 많이 높아질 거다. K배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재 2루의 기회가 왔다.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사실 대형 원전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캐시카우다. K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한 번에 약속된 날짜에 전기를 탁 켜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원전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님, 지금 코스피 역사적인 5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5천도 얼마 안 됐는데 5천을 넘어서 지금 오늘이 1월 28일, 1월 말이죠. 지금 장중인데 5,150이더라고요. 이번 상승이 유동성 파티인지 한국 주식 기초 체력이 변한 결과인지 어떻게 보시고 이 강세장 앞으로 지속될까요? 요즘에 아침에 MTS 보는 게 무섭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와는 결이 좀 다른 상승장이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체질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 5,000포인트, 5,100포인트를 올라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하고 밸류업 이 두 가지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산업이 좀 국한되어 있었던 산업으로 성장세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AI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네. 원전이라든지 조선 같은 네. 정말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스탠다드를 주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매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한 상승장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이거 될까? 좀 반신반의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의지라든지 또 연기금의 스터디 코드라든지 또 주주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정말 극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만큼 변했냐면 선진국 수준의 주주 환원율이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대한민국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지분도 지금 33% 정도 이상 대한민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또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자동차라든지 화학 같은 굴뚝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조선, 방산, 원전, 이천지, 최근에 CS2026에서 보여줬던 로봇 같은 그런 미래 성장의 대표주들이 정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주도된 상태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장 산업 위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태는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이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지금 강세장이 어깨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축구로 치면 전반전은 끝났고요. 하프타임도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고 있는데 후반전 중반부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금융투자가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개선이 됐었던 부분들로 올렸기 때문에 물론 속도 조절은 필요하죠. 하지만 당분간 이 상태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증시의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2026년 코스피 증시의 영업이익이 지금 440조를 잡고 있거든요. 네. 이 440조라고 하는 수치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2025년도보다 440조가 약 한 45%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마저도 지금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그만큼 잘 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코스피 증시가 5,0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44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수치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좀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12개월 선행 PBR 지표 같은 경우에 평균 10.2배에서 10.5배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증시가 5,000포인트 올라온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BR 역시 10.3배 정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평가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밸류업이면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잘 벌면 정말 대주주 일가 쪽만 흘러가고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상법 개정이 그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이거든요. 이 지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런 어떤 신뢰적인 부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5,000포인트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정부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국내 배당주 펀드 설정액이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주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주가를 부양해야지만이 세금 혜택도 보면서 배당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던진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매겼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배당주라든지 또 이런 지주사 같은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는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요. 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를 올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라라고 하면 정책의 힘을 저는 한 40%로 보고 있고요.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한 6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사주가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 밸류에이션 재평가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코스피 쪽에서의 체질 개선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EPS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EPS의 마법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주식수도 100만 주예요. 그렇게 되면 EPS는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수를 100만 주가 아니라 90만 주, 약 10%의 주식을 자사주로 소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10%가 줄어드니까 90만 주인데 이걸 매출로 인해서 90만 주로 나누게 되면 EPS는 10,000원이 아니라 11,110원으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매출은 그대로 있는데도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마법 때문에 최근 들어서 KB증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코스피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3년 안에 전량 만약에 소각을 할 경우에 전체 코스피의 EPS는 얼마큼 올라갈 거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15%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던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리아 프리미엄? 이렇게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그동안 PER 값을 10배로 상정을 해서 박스피를 굉장히 오랜 기간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를 좀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밸류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자사주가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는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PER 값으로 대한민국 증시를 8배 또는 10배 정도에 머물렀었던 이 족쇄가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PER 값 15배라든지 또는 20배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증시 PER 값만 지금 자리에서 20배를 올린다? 그러면 주가는
2배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전 말씀하신 그러면 지주, 더블 카운팅 이슈 접행화된 지주사들의 주가가 상박 계정이 실제 가치 수렴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렴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회사가 있는데 밑에 자식들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식들 회사를 상장시키게 되면 자식들 회사는 벌써 상장하면서 가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엄마 회사라고 해서 또 받고 있다 보니까 할인을 뭐 50% 해야 된다, 뭐 70% 해야 된다, 이런 할인율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그 꺼렸었던 지주사를 굉장히 꺼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이 자사주가 자식들에 있었던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배당을 받게 되면 부모도 역시나 배당 받은 그 배당 금액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 성향이 최근 들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 2, 3년 전보다 한 2배가량 지주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사실은 이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소액주주들한테 반하는,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조금만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쪼개가지고 상장해서 대주주나 또는 그룹사 쪽의 이익이 커지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쪼개기 상장 같은 것도 차단이 되겠죠.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1월 14일인가요?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규모가 한 4,6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1월 14일 날 발표한 이후에 1월 14일서부터 한화 주식이 이틀 만에 30% 폭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LG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고, LG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천억 정도 있는 자사주 금액을 2번에 걸쳐서 소각하겠다고 했는데요. 작년 9월 달인가 한번 절반 2,5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각을 시켰고, 나머지 2,500억은 올해 상반기 중에 소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LG 주식도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점층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사주를 지주사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주사 투자를 추천하신지랑 플러스 추천하신다면 어떤 지주사를 좀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 같은 종목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밝혔고 또 한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한화라든지 LG 같은 종목들 지주사로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는 거기까지 해당되진 않나요? A를 골라라, B를 골라라고 해서 고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지주사들은 다 괜찮은 그런 상황에 있긴 하는데,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면 한화랑 LG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인버스, 꽃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곧버스에 투자해서 정말 그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오면서 약 한 12일 동안 연속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4,000에서 지금 5,100까지.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런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지수를 놓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싶어서 인버스에 타는데요. 인버스도 2배짜리 인버스를 타서 일명 곧버스라고 하는, 맞습니다.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에 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는 예전에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죠. 개인들하고 반대로 매매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 중에 일부는 곧버스에 타 있고,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팔고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인들과,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00포인트 올라와 있는 이 지수대를 개인들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실적이 있고 체질이 바뀐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부분들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고버스에 탄 개인분들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고버스에 타신 분들도 역시나 탈출구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올해 1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장 형태를 띄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수 ETF를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수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이제 상반기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한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증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하신 분은 1분기가 정점이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하 종료나 미국 대선 변수 등 리스크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FOMC에 있어서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있죠? 맞습니다. 금리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뉘앙스가 달라졌냐면 물가는 잡혔다. 그리고 이제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냐면 지난 9월 달에 물가 지표는 3.0이라고 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이었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의 물가 지수는 2.7%포인트로 많이 낮아졌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스탠스는 물가가 2% 안에 들어오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연준이 생각할 때는 2.7%는 연준이 생각하는 타겟팅 안에는 목표치는 2%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좀 달라졌고 이번 주에 뉘앙스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리스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도 리스크 부분인 거는 맞는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보통 집권했었던 여당이 중간 선거를 치르면서 여당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당이 거의 90% 이상 졌으니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을 때 미국의 지수, 2분기, 3분기의 지수는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중간 선거가 있게 되면 2분기하고 3분기에 미국의 지수는 평균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0%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정 국면이 있을 때 조정 국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AI에 대한 어떤 수익 검증이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AI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하반기가 되면 AI 쪽에서의 기업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오는 리포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걸 하반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 같은 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3년 동안에 8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한 기업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AI 쪽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중동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또 대만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져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원재재 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로 한 4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한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4천선 돌파하고 몇 달 되지 않아도 5천선까지 왔단 말이죠. 이래저래 가파른 상승 속도가 투자자들에게 주는 경고신호는 없는지 지수 레벨 지금 이제 5,100대인데 이 부담감이 있는 위치에 좀 오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5,000포인트가 과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솔직히 반년 전만 하더라도 꿈의 지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의 지수를 지금 계속 매일매일 달성해 나가고 있고, 오늘도 장이 열렸지만 5,100포인트를 찍었단 말이죠. 네. 이 정도의 레벨단까지 올라올 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000포인트까지는 정말 멱살 잡고 올라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업의 실적이 더 높은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전개가 될 건지, 또 경제 상황에 맞게끔 정부에서 경제 상황을 잘 전개해 나갈 건지, 그로 인해서 5,000포인트 이상, 6,000 내지는 7,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코스피는 5,000포인트 불장이지만 체감은 3,000포인트 중반에 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자라고 하는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체크해보면 5,000포인트를 올렸었던 원동력을 일으킨 섹터는 뭐 반도체, 또는 뭐 자동차, 방산, 조선, 원전 같은 소수의 특정 대형주들만이 이끌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성장 섹터 이끌었었던 섹터가 추가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더 높아지는 실적을 보여줘야 5,000포인트를 가든 뭐 6,000포인트를 가든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 주식 투자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대기자금이 92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급이거든요.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사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포모 증후군 같은.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수익을 못 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자금만 92조까지 달했던 게 아니라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또는 대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유럽의 거대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IB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인 보고서죠. 어떤 보고서냐면 지금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 내부적인 증권사나 금융기관, 투자은행만 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ELS 같은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이 얼만큼 증가했냐면 30%에서 40% 이상 파생 상품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파생 상품이 이렇게 늘 때마다 사실은 증권사는 해지 상품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야 ELS 파생 상품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또는 성장성이 정말 좋아서 진성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기계적인 매수세가 지금 5,000포인트까지 올려놨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관이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들어온 대한민국 주식의 금액 같은 부분들이 약간 20조 원 이상 샀었던 부분들이 그런 자금이라고 톡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좀 많이 샀긴 샀는데 앞서 소시에테 제네랄이 꼬집는 건 외국인을 제껴두고 대한민국의 기관들, 금융투자나 은행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샀다라고 꼬집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국민연금에서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또 조금 더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사 이후에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와서 더 늘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아직 뭐 얘기가 확정이 되진 않은 거군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오늘이 1월 28일인데 제가 보고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가까이 근처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환율 변동성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에 저해할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환율이 높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을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죠.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 변동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한 17원 정도의 변동폭으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증시의 가령
뭐 3%나 5% 정도의 수익을 받다 하더라도 네. 환차익으로 그걸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투자하기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을 좀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인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거든요. 원금도 보장해주고 안정적인 국채가 4%가 넘는데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투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엔화하고 동조화 현상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BOJ에서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 생각보다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원화도 똑같이 강세 현상을 보였죠.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를 올해 상반기에 5,600포인트 내지는 뭐 5,000포인트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런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 결국에는 기초 체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성적표를 원달러 환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지금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 또는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5,000포인트 중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B2가 또 29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수 고점 부분에서 늘어난 이런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에 그럼 키운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29조 원이라고 하는 자금은 어떻게 보면 악성 대기 매물 자금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5,100포인트를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나만 못 벌었네라고 하는 포모 증후군. 그렇죠. 포모 증후군이 나오면서 신용미수라든지 뭐 담보대출을 통해서 계속 풀로 땡겨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상승장에서 미수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반대로 조정장이라든지 증시가 꺾일 때는 사실은 지옥문이 열리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주가가 1%만 빠져도 사실은 이렇게 신용미수라든지 담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체감은 3% 내지는 뭐 4%씩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지수가 5% 정도 밀려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5% 밀리면 뭐가 나오죠? 반대매매 나오죠.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 반대매매를 통해서 물량이 나온 그 물량이 또 증권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금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대매매가 전개가 되면서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급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상승장일 때는 계단식의 상승을 통해서 올라왔었던 증시가 만일 5% 정도의 지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매매에 관련돼 있는 거 또는 B2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9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게 되면 문은 좁은데 사람이 많게 되면 압사에 대한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패닉 셀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B2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포모,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던 포모 느끼는 개인분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소외된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는 언제쯤 오는 걸까요? 여전히 주도주는 대형주인 건가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만의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이익 쏠림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또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형 서버 기업들, 또 원전, 조선 이런 쪽에서의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안한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한 매출에서의 숫자를 지키고 있는 대형주에 몰릴 수밖에 없다. 환율 높죠? 대변동성 크죠? 당연히 대형주들은 방어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중소형주의 순환매는 언제쯤 오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손수건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바닥에 손수건을 쭉 펴서 내려놓으신 다음에 손수건의 정 가운데를 잡고
천천히 올려보시면 가운데가 대형주입니다. 실적을 정말 잘 내고 있는 대형주들은 주가 흐름과 동일하게 올라오죠. 하지만 중소형주 또는 실적이 안 되는 꿈을 먹고 사는 중소형주들은 바닥에서 움직이지만 올라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밸류가 이 정도는 밸류를 받아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손수건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2등 종목, 3등 종목은 조금씩은 올라오겠죠. 이 1등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밸류 값을 다 받았을 때 저는 2등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말 퀄리티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것 역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빈집털이성 자금 유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퀄리티 있는 중소형주 찾으셔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움 없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산,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섹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파트너 섹터가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쓸어 담고 있는 거죠. AI 인프라 때문에 HBM이라든지 D램의 가격대가 폭등하고 있죠. 올해 2026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금액을 1,800억 달러까지 조준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폴란드 쪽에서의 대규모 계약 이후에 지금 유럽 쪽으로 또 중동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성장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종목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픽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또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두루 겸비한 그런 종목들을 산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수주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산업은 장기적인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계산을 미리 해놓고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럼 여쭤봤으면 그럼 대표님이 지금 올해 1분기 주식투자 유망 섹터, 유망 종목 어딜 보고 계신 거죠?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작년 상반기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핫했죠. 그렇죠. 그 조방원이라고 하는 핫했었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계속 또 전개되어 오면서 어떤 섹터는 좀 쉬었고 어떤 섹터는 또 계속 갔는데 저는 조방원 플러스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반바지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인데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는 올해 1분기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반도체하고 로봇은 앞서 CS2026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HBM4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제 소식은 삼성전자가 금요일이었군요. 금요일 소식은 삼성전자가 2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4를 양산해서 납품하겠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에서 HBM3 2단에 대한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반박 기사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건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박 기사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진짜란 얘기인 거든요. 그러면 HBM4에서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더 엔비디아 쪽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은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와 2차 전지와 로봇 앞에 있는 조방원도 포함인 건가요? 맞습니다. 조방원 포함해서 반바지로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슨왕이 언급한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중축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젠슨왕 CEO가 말한 네. 수조 달러의 인프라의 어떤 핵심은 결국에는 베라 루빈 같은 차세대 GPU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HBM4죠. 일반 D램의 가격보다 5배에서 한 10배가량 비싼 HBM 3E를 넘어서 삼성이 밝혔던 2월 달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양산. HBM4는 사실 부르는 게 값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현재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을 약간 100조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0조까지 반도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 이러다 보니까 두 기업을 합쳐서 영업이익 한 250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정말 잭팟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의 늪을 헤맸었던 낸드 사업부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또는 SK하이닉스 쪽에서의 현금 인출기로 변했죠. 특히나 이제 고용량 128TB의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SSD 시장을 사실은 대한민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또 가격도 한 2분기 만에 한 4배가량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커졌죠. 네. 한국의 엔비디아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지금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SK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기업들이 엔비디아로 대거 공급망에 가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TSMC하고의 쌍두마차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젠순왕이 CEO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AI 빅텍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 칩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폭발적으로 종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서는 정말 수주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처럼 환율도 급등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돈부터 다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부터 다 챙기고 있는데요. 약정 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 겁니다. 갑자기 돈을 왜 줘?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법도 너무 쉬운 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익 120% 보상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참 아정당이 이사, 청소도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해줘서 주변에서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몰라서 놓치고 있던 이런 지원금부터 챙기는 게 진짜 재테크 아닐까요? 네,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한다는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당연히 변동이 있었는데, 딱 기사 나오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튀진 않았어요. 우리가 엄청 기대한 것 치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은 별로 안 오르고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좀 올랐는데, 월요일 별로 안 오를 때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었단 말이죠. 3-4%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잠깐 장중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 삼성전자는 뭐 한 1, 2% 뭐 그때 오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 이후로 3.52% 26일날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9.38% 그 다음날 6.5% 그러니까 떨어진 건 알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하니까 경쟁자가 생기는구나. 근데 그 이후로 왜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저 SK하이닉스가 없지만 궁금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서로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SK하이닉스의 가장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거냐. 2026년에 HBM 완판됐다.
라는 소식이거든요. 거기에 깐부 형태로 전개되는 엔비디아하고의 정말 동맹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어젠가 그저께 한 7%가량 폭등을 하면서 맞아요. 80만 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84만 원이에요. 지금 84만 원입니까?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했지만 계속해서 1, 2%씩 상승을 하면서 16만 원을 계속 찍으면서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기대치는 엔비디아의 HBM4 납품하는 건 당연하다. SK하이닉스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어땠습니까? 계속 미끄러졌죠. SK하이닉스의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아니다라고 하면 반박 기사가 10여 차례 전개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을 찍은 이 상황은 엔비디아 쪽에서의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장 높게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어떤 맥스의 가격대를 24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고 HBM 쪽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할 뿐이지 어떤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폭등을 하거나 또는 앞서서 저 먼저 혼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전개가 안 되고 있다. 둘이 형이 가면 아우가 쉬었다가 아우가 가면 형이 좀 쉬었다가 이렇게 서로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AI 반도체 특히나 HBM 쪽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1분기까지는 이 전개에 대한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매도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200조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과거 호황기에 비해서 이번 메모리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전에는 이제 범용 제품이 주류를 이뤘죠. 근데 지금은 맞춤형 AI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C라든지 스마트폰 쪽 같은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똑같은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었는데 PC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가격이 오르면 제품도 잘 팔리면서 올랐지만 그쪽에서의 가격이 내리게 되면 사실은 망하는 천수답 구조였거든요. 그게 가장 리스크였죠. 근데 지금은 HBM3라든지 HBM4를 넘어오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주문형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설계부터 참여해서 HBM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쌓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보장된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사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고객사들이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객사들이 초거대 자본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거나 PC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전개가 안 되면 반도체가 팔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초거대 자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쪽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수조 원짜리, 수십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조짜리 데이터 센터 경기가 안 좋다고 안 지을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쪽에서의 인프라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잡아주면서 하방 경직성은 탄탄해졌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공급의 저주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면 공장 짓고 찍어내다가 공급 과잉으로 자멸하는 그러한 상태가 순환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공정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HBM을 다 찍어낸다고 해서 오류가 없이 찍어낸 걸 다 납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찍어내서 수율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게 지금 HBM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들이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HBM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뭐고,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생존을 건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AI 쪽을 보게 되면 단순히 똑똑한 비서 한 명을 채용한 게 아니라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야 되는 AI 쪽에서의 뇌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뭐 GPU도 필요하겠죠. 엔비디아 같은. 하지만 GPU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쏴주는 HBM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HBM 가격이 2배 오르든 3배 오르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쪽에서의 서버 구축이 만일 몇 개월만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권 상대방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손실도 감수해 가면서 지금 HBM을 2배 오르든 3배 오르든 계속 싹쓸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재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전개가 될 거냐? 저는 2026년은 뭐 당연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쇼티지 국면. 2027년까지도 이 쇼티지 국면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2, 3년 전만 해도 HBM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는데 어느덧 작년에 HBM3 얘기가 나왔고 지금 HBM3 2단이 납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2월달 벌써 HBM4가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고 하니까 속도가 과히 광속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모델이 나오면 어때요?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새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내년까지도 쇼티지가 일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HBM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나의 어떤 파운드리 형태에 대한 메모리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을 물론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락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락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율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HBM이 일반 D램보다 공정이 훨씬 까다롭고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 늘리는 데는 한계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올해는 뭐 당연히 있을 거고 내년까지도 쇼티지 일어나지 않을까, 요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이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TSMC에 집중된 파운드의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균열은 조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2025년도의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쪽 기술이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3나노 때부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을 했고 지금 2나노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나노에서의 황금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TSMC는 요번에 2나노가 처음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도입을 하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 시행착오가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TSMC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대신에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적용되는 요 삼성 쪽에서의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충분히 황금 수율을 통해서 자리를 먼저 잡지 않을까. 그러면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 갤럭시 X26이 올해 3월인가 4월 달에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만일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이라든지 전력 효율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퀄컴, 엔비디아, 구글 같은 이쪽 기업들이 TSMC보다는 한국이 좀 낫네? 라고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사례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작년에 삼성이요. 테슬라의 AI6 칩 26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게 바로 그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나 또는 AMD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TSMC 쪽에서 방향이 전개가 되면 얼마만큼의 물량이 올 건지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30%에서 40%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요. TSMC의 독주 체제를 충분히 견지할 수 있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범용 또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DDR5 마진이 HBM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익성 역전 현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사실은 2년 동안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HBM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전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일부 라인을 HBM 쪽으로 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범용 D램 쪽에서의 생산 라인을 그렇게 돌렸는데 지금 PC 수요라든지 서버 쪽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거기에 PC의 어떤 만기되는 기업들의 어떤 교체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지금 DDR5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죠. 2분기 만에 벌써 한 4배 이상, 5배 이상 뛰고 있어서 사실은 뭐 HBM 쪽이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손이 많이 가는 반도체라고 하면 DDR5는 사실 수율 다 잡았거든요. 네, 수율 다 잡아서 찍기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러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DDR5 가격이 높아졌고 HBM도 수율이 잘 잡혀진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뭐 주 단위로 달라지고 월 단위로 달라지고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여기 부분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HBM으로 정말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주가는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D램 쪽에서의 DDR5 쪽도 수요가 늘고 또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4에 대한 양상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저는 폭우 수준으로 지금 수익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16만 원을 찍은 건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또 SK하이닉스는 계속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건 뭘까요? 가장 큰 매력적인 이유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근데 이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건 AI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쪽에 가가지고 로직 다이 붙이고 또 패키징 가가지고 조립하고 이 한 부분들을 사실 뛰어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뛰어난 기업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라고 하면 뭐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또는 수출입하거나 통관하거나 또는 배송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배송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삼성은 이 모든 걸 우리 한 곳에서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턴킨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 기간도 20% 줄어들고요. 금액적인 부분들도 20%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고객사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둘째는 수율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수율 같은 부분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HBM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메모리를 통해서 로직 다이를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로직 다이에서 맞추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로직 다이가 잘 안 맞게 되면 여기서 발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 회사에서 하면 기존에 있었던 로직 다이를 통해서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회사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부터 조립까지 다 하는 삼성에 대한 부분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율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공급 쪽에서에 있어서의 안정망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쪽에서의 패키징 라인은 이미 수년치가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문을 넣어도 몇 년 지나서 받을 건데 차라리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삼성의 주문을 넣게 되면 삼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때 물건을 정말 수율이 잘 잡힌 그런 상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빅테크 입장에서는 공급처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6만 전자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8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근거랑 지금 대표님은 어디까지 주가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HBM에서의 압도적인 네. 지배력이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로서는 HBM 빼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뭐 삼성전자의 원스톱 패키징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잘 전개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맞춤형
HBM 쪽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품이 아니라 AI의 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압도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낸드 쪽에서의 어떤 화려한 부활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I 쪽에서의 서버가 커지고 있고 기업용 SSD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이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세 번째는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밸류업 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세 가지를 보고 지금도 가격이 싸다라고 보따리를 싸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궁금한 거, 그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 건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뭐 24만 원을 보는 어떤 보고서도 있지만 적어도 18만 원, 뭐 19만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19만 원은 좀 높다 하더라도 18만 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40만 원을 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는 좀 열려있는 게 SK하이닉스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좀 열려있는 게 삼성전자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올해 유망 세트로 조방원 반바지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니까 반도체를 점검했으면 로봇을 여쭤봐야 하는데, 로봇 하면 요즘에 또 현대차가 로봇과 일치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대차가 이번 CES 201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시장의 충격과 의미는 뭘까요? 뭐 가장 큰 의미는 현대차를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환점이 가장 좀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건 사실 현대차가 AI 로봇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좀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을 좀 확실하게 주도하겠다. 그런 어떤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죠. 두 번째는 아마도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어떤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틀라스, 그 너튜브에 보니까 아틀라스 영상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비교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교된 영상을 보니까 아틀라스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어떤 360도 회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람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품을 잘 옮길 수 있고, 또 완성도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365일 쉬지 않는 그런 로봇을 요번에 CES 2016에서 발표를 했고,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현대가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에 물류 현장에 투입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CES를 보신 분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의 어떤 리포트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숫자냐면 아틀라스 한 대가 아시는 것처럼 2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2억 정도 하는 아틀라스가 1년에 소비되는 유지비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공장에서 정말 숙련된 공장에 계신 사람보다 2년 정도 어떤 아틀라스 기계를 대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2년 있으면 기계값 뽑는다는 거죠. 현대차가 2028년까지 3만 대 지금 아틀라스 찍어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표준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였던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화가 기업 가치 재평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거에 자동차 기업은 사실 PER 값이 평균 5배에서 8배 정도 수준으로 전개가 됐었던 게 보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숙 산업이고 또 성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PER 값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현대차가 그걸 완전히 깼죠. AI라든지 또는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 이제 재평가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현대차하고 테슬라를 좀 비교하면
사실 뭐 테슬라는 자동차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주라든지 뭐 다른 어떤 로보틱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복합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PER 값이 몇 배냐면 200배입니다. 물론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지만 현대차의 PER 값이 지금 얼마냐면 11배거든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차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배수는 엄청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AI는 사실 뭐 어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AI보다는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작동하는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큰 성장성이 어디에 있냐? 공장 같은. 네. 제조업 쪽에서의 자동화, 물류 쪽에서의 자동화, 또 헬스케어라든지 심지어는 가정용 로봇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사실은 뭐 현대차를 단순하게 자동차 파는 기업이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서 미래성장 산업 전체에 발을 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니, 가능성보다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틀라스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된다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실제 공정 투입 시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까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30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더한다라고 하면 한 $60 내외 정도로 계산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운영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당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 투입했었을 때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 이상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파서 쉴 수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으로 쉬어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아틀라스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초기에 로봇을 투자해서 2, 3년만 지나면 감가상각비는 들겠지만 다 뽑는다는, 본전을 뽑는다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산 효율성은 아무래도 제조업 공장에서의 뭐 1일 3교대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로봇이 혼자 독단적으로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효율성은 3배 정도 높아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아프거나 쉬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조립을 할 경우에 불량률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360도 회전하는 이 관절이라든지 촉각 센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오차 없이 조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차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수십 배 뛰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그때 얼마 주고 인수를 했냐면 1조 2천억 가지고 인수했거든요. 1조 2천억입니다. 약 한 1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벌써 한 6년 전인데요. 주변에서 너무 비싸다. 쓸모없는 춤추는 로봇을 왜 1조나 주면서 인수했을까라고 했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뭐 KB증권이나 한화증권을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소 30조에서요. 최대 146조로 보고 있습니다. 6년 지나오면서 수십 배, 아니요. 어떻게 보면 120배 증가한 거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죠. 로봇이 이제는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이 아니라 정말로 공장에 투입이 되고 일생활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연구용으로 썼던 로봇이 이제는 돈 버는 기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 예정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상장을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주가의 가치 평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IPO가 전개가 될 때
가치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가치평가를 하냐면 PER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 기업이 얼마나 벌고 있어, 또 내년에 상장하게 되면 얼마나 벌 거야 라고 하는 가치평가를 통해서 상장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PER 값이 아니라 PSR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니네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미래에 확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지금 적자 나는 거 괜찮아. 대신에 미래가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146조의 가치,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80%입니다. 앞서 30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0조 적게만 잡아서 30조면 80%의 지분 가치가 있게 되면 24조거든요. 최근에 현대차가 100조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는데요. 24조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 앞서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주가의 상승은 더 큰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현대차 로봇의 두뇌 지능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킬까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글 딥마인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 AI냐면 구글 딥마인드는 학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 시키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학습이 된 로봇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엔비디아 쪽 관련되어 있는 건 사실은 엔비디아는 구글 딥마인드하고 좀 다릅니다. 학습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줌으로 인해서 지금 부딪힌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빠른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분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특히나 멀티모달 AI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멀티모달 AI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부품을 조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A라고 하는 부품에 B라고 하는 부품을 조립을 할 때 과연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얼마만큼의 각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끼워지는 느낌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전개된 이후에 스톱을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 단축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었던 AI 기술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멀티모달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완벽한 로봇이 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내외로 조립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지금 현대차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은 로보틱스라는 색깔이 입혀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아틀라스 이런 것들인데, 그럼 로봇에 투자할 때 현대차 그룹을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로봇 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전에 아까 전에 일부 아마 방송에서 대표님이 지금은 실적 장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차를 제외하고 다른 로봇 섹터들은 실적이 나오는 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약간 희망과 꿈이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로봇주 투자를 추천하셨으니까 로봇에 투자한다면 좀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현대차를 그룹을 봐야 되는 걸까요? 로봇주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지금 삼성, 현대, 네. 또 두산,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주를 같이 엮어서 전개하고 있는,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집어서 현대차 쪽의 로봇주들을 보셔라 그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대장주는 삼성의 휴머노이드죠. 삼성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굉장히 휴머노이드 쪽에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하고의 시너지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로봇 쪽에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산이 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협동 로봇 쪽에서의 전 세계의 한 5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국내는 다 장악했고요. 근데 단지 하나, 두산 로보틱스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앞서 나스닥 얘기를 드렸지만 PSR로 네. 계산을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같이 전 세계적인 매출의 80% 이상을 전 세계적인 부분들로 가져오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SPG 같은 종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SPG는 LG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SPG의 관절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로봇주에서 보셔야 될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선정했었던 너튜브 방송들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은 늘 언제나 말씀 좀 드려왔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맞습니다. 봐야 하고. 네,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시장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시장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 그런 산업이 됐습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 난다? 그러면 정말 끝인 것 같거든요.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을 해뒀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ESS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질병이 간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면 안 되고 풍력 같은 경우에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거든요. 근데 ESS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체질 개선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3원계 쪽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ESS라고 하는 섹터군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3원계 쪽에서의 배터리 쪽에서의 라인을 ESS 쪽에 들어가는 LFP로 바꾸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전개가 됐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LFP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또 ESS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인식이 바뀐 거죠.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 기업 망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안 팔려도 ESS라든지 로봇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아 그래 환경만 바꾼다라고 하면 배터리 기업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튬 가격이 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이 양극재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레깅 효과는 뭘까요? 레깅 효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시차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리튬을 사다가 오늘 사와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가공을 하려면 평균 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작년, 재작년 어땠냐면 고점 대비해서 90%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6월 달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비싼 리튬을 사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데 리튬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박살이 났던 거죠. 이걸 레깅 효과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서부터 리튬 가격이 거의 한 3배가량 올랐거든요. 리튬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려고 했는데 또 올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가로 제품을 넘기다 보니까 이익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증권사의 리포터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올해 1분기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전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2차전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배터리 수출 한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좀 반사의 이익을 줄까요? K배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중국 배터리가 사실은 전 세계 기업들을 장악했었던 이유가 성능 아니거든요. 기술 아니거든요. 가장 큰 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수출 환급금을 아예 없애겠다. 우리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증권사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기업의 수출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15에서 18%까지 수직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정말 제품 품질도 좋고 또 불날 위험도 적으면서
단지 가격에 밀렸다는 이유로 가격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해지는 가격권에 들어선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 배터리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밀도도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2차전지 종목들이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휴머로이드 로봇에 그럼 들어간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와 요구 조건이 어떻게 다르면 왜 한국의 3원기 배터리가 유리한 걸까요? 요구 조건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바닥에 깔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또 두 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들어서 출력을 네.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볍고 오래 가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사실 LF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로봇 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출력적인 부분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순간 출력이 굉장히 한꺼번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움직이거나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려면 전력을 확 끌었어야 되는 고출력의 성능이 필요한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3원계가 여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LFP 배터리, 네, 쌉니다. 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크지만 몸체 안에 들어가면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가 여기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중에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과연 로봇 안에 LFP 배터리 들어가냐, 3원계 배터리 들어가냐, 또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냐라고 놓고 체크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세 개 중에 가장 적합한 건 네.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의 효율성도 좋고 열 관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최적화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꿈의 배터리가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될 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 뿐이겠습니까? 저는 구원투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삼성 SDI가 파일럿 라인을 넘어서 양산 준비를 2027년에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유럽의 기업들이 양산 시점을 계속 앞당기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딱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재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거리는 1000km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 같은 경우에 전고체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안 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거의 없고, 또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1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서 대표님 고향인 대구를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충전 속도도 1000km 갈 수 있을 만큼 풀 충전을 불과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기로 만땅 집어넣게 되면 한 5분에서 6, 7분 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2배 정도만 소요하면 풀 충전해서 고향 갔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니까 이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투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2차 전지에서 주도주 어디로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전고체 쪽에서의 배터리를 지금 계속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올해 1분기는 사실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3분기, 4분기에 실적이라든지 또는 리튬이라든지 또 전 세계의 ESS 쪽이 확장이 되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제가 오늘 차트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1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선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선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닥은 다 끝났고 이제는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뛰는데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 또 그 뒷단에 운동하고 있는 종목, 또 그 뒷단에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종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그룹 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출발선에 서 있거든요. 출발선에 서 있어서 어떤 트리거만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트리거를 통해서 주가는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그리고 대표님이 좋게 보신 올해 유망 섹터 중 하나의 원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전력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일단 AI 시대 필수 에너지로 꼽히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간헐성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AI를 돌리기에는 부적합하고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회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랑 계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전을 사거나 자체적으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AI가 필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필수 에너지가 된 AI를 통해서 과연 원전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선호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24시간 기저부하 효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한 번 돌리면 1년 내내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필요한 건 일정한 전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거든요. 안정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간의 효율성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태양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수백 개 정도의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공간이 적죠.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데요. SMR의 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 정도면 SMR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세운다라고 하면 송전탑 세워야 되죠. 또 거기에 전선 들어가야 되죠. 그런 어떤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수조 원이 그냥 깔리는 거잖아요. 그거와 달리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으면 송전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의 유일한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알리백을 맞춰야 되거든요. 알리백 맞추려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원전, 이게 답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형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중 현재 투자 관점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디고 각각의 장단점은 좀 뭘까요? 사실 뭐 대형 원전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캐시카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뭐 10년 동안 쌓여져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또 전 세계가 지금 AI발 전력 부족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SMR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 원전밖에 없어서 또 특히나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맺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선호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인 부분들은 10년 동안 쭉 지어야 되는데 10년 짓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환경 규제가 나온다던가 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도 출렁이거든요. 이게 단점인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깐부죠. AI 데이터 센터의 깐부. 구글이랑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SMR에 목매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목매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수익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대형 원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야 나는 짝꿍이 더 좋아. 그래서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미래 2, 3년 정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MR 쪽에 투자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럼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 거둔 성과와 SMR 전용 공장 건설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뭘까요? 가스터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나라밖에 없습니다. 두산이 세계 5번째로 독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해외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의 수주 한 수십조 수주를 받아서 지금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 단순한 기계 판매가 아니라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매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금 박스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SMR 쪽에서의 전용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용 공장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고요. 두 번째는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SMR을 통해서 원전을 지을 때 제대로 스탠다드된 어떤 그 품질의 제품을 한 번만 막 찍어내게 되면 전용 공장에서 그걸 똑같이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제작 기간을, 제작에 필요한 어떤 기간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들까지 다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품질인 거죠. 근데 원전은 안전이 생명인데 전용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SMR 쪽에서의 품질을 제대로 된 품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두산 쪽에서의 줄 서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산이 전용 공장을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한 3년 안에 짓겠다고 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SMR 쪽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특히나 SMR이 지금 뭐 2029년에 개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2029년에 개화가 되려면 그 1년 전에요. 납품이 끝나야 되고요. 1년 전에는 어떤 공장을 통해서 생산이 돼야 되고 그 1년 전에는 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익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진행사항과 K원전의 경쟁력은 뭘까요? 폴란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사업을 주로 맡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의 프로젝트를 주로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이 이번에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본 계약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체르나보다 원전 3기, 4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설비 공급이라든지 또는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루마니아가 중요한 건 SMR 쪽에서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루마니아 쪽에 SMR을 완전 전폭적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에게는 노다지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K원전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납기가 굉장히 준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납기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요.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가성비가 꽝이 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K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한 번에 약속된 날짜에 전기를 탁 켜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두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의 가격은 대한민국 그 원전에 해당하는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그들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원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원전을 지을 때 수출입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돈이 없는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가격 경쟁력 좋죠. 공기 잘 지키죠. 거기에 대출까지 저리로 해준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원전 정비나 또 설계 같은 서비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건물을 짓는 기업이 있고 그 지은 건물을 60년 동안 관리해서 유지비를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전도 똑같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인 매출이거든요. 원전 한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운영이 될 때 점검이나 유지 보수하는 거나 또는 어떤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교체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샀다고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요.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소모품들도 계속 갈아야 되는데 그 정비받는 거랑 똑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나 발전 사업처럼 단발성 수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원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독과점 형태로 전개가 되지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을 웬만한 기업이 뚫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이 진입 장벽 때문이라도 원전에 대한 분들이 전개되는 모습들이 좋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전에서 주도주 어디 보고 계시는 거죠? 원전에서 주도주라고 하면 저는 뭐 원전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네. 기술력도 갖춰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기기를 제작하는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기구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기술력만 있다라고 해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용 공장도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원전에서 한 종목 보셔라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물론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이런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가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좋게 보시는 섹터로 이제 조방원 반바지로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중에서 저희가 원전과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을 한번 이제 점검한 시간 가져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조선 방산 오늘 점검하지 못한 바이오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질 텐데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이제 어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지 마지막 한번 정리만 해주신다면요. 5천만 원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3322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는 미래성장 동력이 잘 전개될 수 있는 기술주,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또는 원전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장주를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0%는 로봇이라든지 방산 같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올해 CES 2026에서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클라우드가 이제는 우리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로봇을 통해서 공장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 충분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는 지주사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고배당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편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20%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현금화 전략 이렇게 3322 전략을 통해서 전개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작가TV에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강은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해드리고 거기에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섹터 하나 정해서 섹터에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그리고 텐베거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설정해서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또 암호화폐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10일, 20일, 30일 단위마다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세우시면서 종목을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에서 경제원탑 채널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아마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오늘 못다한 조선 방산 바이오 이야기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준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